안녕하세요. 영상 이민수기 6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닷가에 있다가 이번 주말에 돌아왔습니다. 예전보다 한 열흘 앞당겨서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왜냐면은 준비할 일들도 있고 또 강의 시작해야 되니까 가을에 9월 말서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되니까 뭐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그거보다는 이제 진짜 이유는 바닷가에 그 기후가 아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선선하고 그런 건 좋은데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바다 낚시 하느라고 저는 이제 바닷가에 가 있는데 뭐 바람 부니까 그거 힘들죠. 그래서 아이고 이제부터는 8월에는 바닷가에 있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결심을 크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일찍 돌아왔습니다. 내년부터는 6월 중순부터 한번 휴가를 가도록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 이제 휴가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뭐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낚시 가는 준비하느라고. 낚시라는 게 항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날씨가 나쁘든 좋든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준비는 항시 되어 있어야 된다. 특별히 바다로 떠날 준비, 그걸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땅에 뭐 막 이렇게 얽매여서 땅에 있는 스케줄 많이 잡아서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날씨가 딱 좋다. 그러면 이제 싹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도 나가는 게 한 달 있으면은 그저 두세 번 나가는 거. 많이 나가면 뭐 너댓 번 그렇게 밖에 못 가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요번에 좀 일찍 돌아왔습니다. 휴가 중에 이제 하는 일이 그렇고 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제 유튜브 보는 일이죠. 유튜브. 아이들이 저한테 이 노트북을 사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유튜브 보는 이제 버릇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 채널을 또 아이들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민들을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국에서 많이 하신대요. 또 이민들을 실제 많이 가고 이민 가기가 옛날보다 많이 이제 자유스러워졌고 또 한국도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 옛날보다 나아져가지고 외국으로 이민 간다 하더라도 그 해외 이민 가는 지참금 돈을 좀 가져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들도 옛날보다는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간다. 뭐 그런 얘기 하면서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제 또 안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피곤해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형편에 의해서 이민을 또 많이 가고 그러면서 또 주위의 여러분들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30여 년 전에 뭐 아무도 이민 안 가려고 하는 그 시대에 저는 맨주먹 쥐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 그러면 이제 저는 귀가 솔깃하죠. 뭔 얘기 때문에 이민 얘기를 하나 이렇게 이민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듣고 할 때마다 제 머리에 남는 한마디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민 가고자 이제 이민 신청해서 이민 심사를 받는 분들
이민 심사를 받는 분들은 그때 당시는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민을 추진하는 그런 남미 쪽에 그 이민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남미 쪽의 이민이라는 게 그때는 이제 해외 개발 공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 종로가 그쪽에 가면은 해외 개발 공사인가 뭐 그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민 가는 그런 계획을 짜서 해외에, 외국에다가 그런 준비를 해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다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어려서라는 게 몇 살이냐면 14살. 14살 때는 언제냐 하니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 언제냐 하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우셨을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이제 국민학교 교사를 하고 계셨어요.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저희들 넷을 이제 키우시면서 힘들으셨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로 그래도 용돈이라도 될 만한 거, 반찬값이라도 된다 그러면은 뭐 아이들 과외 공부도 시키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해서 지내셨는데, 그 여러 가지 돈 문제가 이제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어린 나이에 눈치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우리도 이제 이민 가자, 브라질 이민 가자 해가지고 이제 이민 신청을 어디다가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이민 이제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민 가겠구나. 브라질 이민 간다니까 브라질이라는 데는 어떻게 생겼는지 호기심도 많고 궁금하고, 또 거기 가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뭐 모든 게 다 궁금하죠. 또 기대가 되고, 저한테는 어떤 어려움이나 뭐 그런 뭐 두려움이나 그런 건 없었죠. 왜냐면은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기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뭐 가족들 모르게 돈을 조금, 용돈을 이렇게 따로 모아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탁 털어가지고 그 이민 브로커한테 이제 싹 주어가지고 이제 이민 가는 걸로 조용하게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신 모양인데, 그게 아주 고스란히 띄어맥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민을 못 가게 됐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서울에서 계속 살게 됐고, 저는 이제 학교 다니는 걸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나와서 이제 저도 이민 가려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 먹고 있는데, 수속을 했죠. 그래서 이민 수속을 하기 전에 이민 가는 사람들의 그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민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래서 해외 개발 공사에다가 이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격증도 이제 여러 개 받고, 학교도 빨리빨리 끝내고, 군대도 필하고, 결혼도 일찍 하고, 애기들도 일찍 낳고. 왜냐 하니까 이민을 가는데 가족이 5인 가족이면 만점이래요. 그 가족 수를 이렇게 따졌을 때 노동력을 말하는 거겠죠. 가족 노동력. 5인 가족이면은 이민의 가족 수 중에서는 아주 100% 하는 걸로. 근데 뭐 5인 가족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또 애기들 낳아서, 애기들 하나 낳고, 애기 또 둘 낳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4명이 저희 가족이죠.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젊고 뭐 제 나름대로 뭐 이제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청을 여기저기 했죠. 신문만 보면은 신문 하단에 나오는 그 이민, 해외 이민, 그 공고가 나오잖아요. 희망자 모집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다가 또 이력서 쫙 해서 또 봉투에서 갖다 넣는 거예요. 해외개발공사에도 넣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권을 어떻게 적당히 만들어서 무조건 나가서 그저 외국 나가서 뭡니까 땅바닥에 헤딩한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뭐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제가 나오려고 이제 했을 때에 이민 브로커 저희 아버지한테 옛날에 그 사기를 쳤다는 그런 일을 하는 이민 브로커라는 사람들을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어디서 알게 됐느냐? 그 종로가 거기 해외개발공사가 있는 그 앞에 다방들이 쫙 많이 있어요. 그 다방들이 이제 지하 다방 아닙니까? 대개가. 그 다방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남정네가 좀 이렇게 허름하게 있고 이렇게 앉아서 담배 가끔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이민 브로커입니다. 예. 그 이제 만나서 얘기하죠. 아저씨 혹시 이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주시오 아주 반갑게 뭐 자기가 안다 이거죠. 근데 얘기 듣고 어디 이민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뭐 돈은 얼마나 듭니까? 등등. 그럼 뭐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은 이제 또 거마비 좀 주고 일을 벌리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나와가지고 대학 나와가지고 사회생활하고 군대 나와서 외국을 가려니까 여권 만들기가 아주 암담했어요. 그때 당시는 여권이라는 게 뭡니까? 뭐 내 나라의 국민이다. 그거를 뭐 나타내는 정부에서 발행한 그 서류, 책자, 증명서가 이제 여권이다 이거겠는데 뭐 서울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국민학교서부터 대학까지 나와서 서울에서 그것도 군대 생활까지 마친 그런 사람을 뭐 내 나라 국민이다 해서 그거 증명서 하나 못 해줍니까? 외국 나간다는데?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참 한심스러운 대한민국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민을 여기저기 가려고 하다가 한 번은 해외개발공사에서 이제 뭐 지금 얘기를 제가 처음 드리는 거지만 파라과이 농업 이민을 모집한다. 그럼 제가 뭐 축산과 나왔다 그랬잖아요. 축산과 농업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는 뭐 그래도 축산과에서 내나라는 데 나왔고 거기서 가서 열심히 제가 했고 뭐 신체 건강하고 장교를 공수부대 나왔고 결혼 일찍 해서 애들도 일찍 있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파라과이로 가는 일이 생기는구나. 이제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소리를 또 내고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니까 발표는 6개월 정도 되면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뭐 발표는커녕 뭐 서류 심사했으니까 면접 오라 뭐 이런 말도 없고 그냥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또 제가 젊은 나이에 또 얼마나 또 짱알 됐겠습니까? 이거 뭐 나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정부가 뭐 어쩌고 젊었을 때 하는 말 많이 있잖아요. 요새 유튜브에서 많이들 하대요. 욕들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그랬죠. 투덜투덜 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시간은 자꾸 가고 6개월은 벌써 지나가고 또 6개월이 지나갔는데 뭐 연락도 없고 됐다 안 됐다 연락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개발공사를 또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종로 5가니까 뭐 그거 간단하잖아요. 아, 이거 낸 지가 오래됐는데 6개월이 뭐 몇 번을 지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이 그거 뭐 추진하고 있으니까 연락이 갈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래요. 그건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차에 이제 저희 그 부모님들 아는, 어르신들 아는 분들 중에서 파라과이 대사로 계시는 분이 이제 한국에 공관장 회의를 한다고 오셨다고 이렇게 이제 그 친분이 있는 분께서 연락이 이제 닿은 거예요. 연락이 닿아가지고, 그러냐고, 반갑다고. 우리 집에 그 둘째 아들놈이 이민 간다고, 뭐, 이번엔 파라과이 농업 이민을 간다고 저렇게 서류를 놓고 뭐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좀 만나서 식사라도 한번 하고, 그거 좀 젊은 사람이니까, 자식 같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좀 얘기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고. 될 수 있으면 이민 가지 말라고 이렇게 좀 설득 좀 시켜주라고 요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사분이 친분상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자고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세종 호텔에 가서 이제 경양식 집에 양식부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대사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죠? 뭐 어쩌고 인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니까 이제 대사님께서 그러세요. 그래 뭐 파라과이 이민을 가려고 그런다면서. 그러니까 얘기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민 가려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뭐 거기서 농업 이민을 뭐 좀 한다고 그래서 19가구인가 뭐 그렇게 모집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뭐 연락도 없고 뭐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일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알 도리가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그러니까 글쎄 답답하네요. 그랬더니 이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파라과이에 있는 현지 대사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겠느냐. 네,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사회 물정을 좀 이렇게 고려해서 한번 답변 한번 댓글로 달아보세요. 제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냐 하니까 그거 19가구 농업이민 그거 다 추진해서 끝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벌써 진작에. 그래서 그건 뭐 광고해서 모집자 광고해가지고 제가 서류 넣고 이렇게 기다리고 이러고 있는데 다 끝났다니요? 그거 다 끝났지. 그거 옛날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 바로 해외개발공사에서 벌써 미리미리 뒤로다가 지들이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공고해서 공식적으로 한 것 같이럼 그렇게 이제 행정적으로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했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건 잊어버리라고. 그리고 이민 가서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려고 그러냐. 대한민국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뭐하러 그렇게 해외에 가려고 그러느냐. 여기서 잘 살아라. 저희 부모님한테 그 부탁받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또 뭐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이제 저는 결국 이제 제 그 형편에 의해서 저의 그 한계 뭐라 그럴까 그때 당시에 저의 상황에 의해서 이제 스페인으로 왔다. 그 말씀을 제가 옛날에 다 드렸고, 그래서 이민 가는 일을 하고 이민을 뭐 보내준다, 이민 가겠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한 번은 어떤 회사에서 외국에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이민 가는 사람을 모집한다 해서 또 신청했지요. 했더니 거기서 이제 면담을 하자고 연락이 금방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움직이는가 보구나. 면담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말씀이 사장님 말씀이 내가 한국 형편도 모르고 한국말도 잘 모르고 하니까 조훈이 당신이 앞으로 이민 신청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면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민 신청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민 신청한 사람들을 면담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넥타이 메고 면담하러 제가 갔습니다. 그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이 이제 시간 되니까 딱딱 찾아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묻는 거예요. 이민을 가시려고 그러시는군요. 이민 가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들 그래요.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럼 뭐든지 열심히 이제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고 이민 가려고 놀고 있대요. 그러십니까? 그럼 노는데, 노신 지가 지금 일을 쉬신 지가 얼마나 되세요? 한 2년 됩니다. 이래요. 2년 동안 별거 안 하시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예,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막노동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한국 땅에서. 뭘 못 하실 게 뭔데요? 제가 그러니까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냐. 남이 보는 눈이 있는데 어떻게 아무거나 하냐. 네 아까 장사를 하냐. 어디 가서 막노동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이민 가셔서 그렇게 뭐든지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각오를 한국에서 뭐든지라도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 하시면 뭐든지 한국에서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민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안 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안 된대요. 집안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체면도 있고 친구, 가족 등등 그런 게 많이 있대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민을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민 가는 분들의 대체적인 그런 사연들이 이유가 생활고 때문에 많이들 가시는 걸로 제가 이제 그렇게 느꼈고, 저는 생활고도 생활고지만 생활고보다는 저는 한국의 어떤 그런 분위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조직, 체계, 제도, 이런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만족스럽진 못했어요. 제 자신이 이제 적응을 못하니까요. 그런 이유 중에 제도적인, 분위기적인 것 중에서 제가 참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제가 처남이 5이 있습니다. 다 윗분들이에요. 윗처남이죠. 형님들인데, 이제 큰 형님 댁에 이제 제가 놀러 갔습니다. 가니까 저를 이제 조서방이라고 그래요. 조서방은 아이들 교육보험 들고 있나? 이렇게 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보험이 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 국민학교 들어가면 말이야 돈 들잖아. 그러니까 보험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때 되면은 목돈 타서 애기들 준비도 시키고 해야지 학교 보내지. 그렇게 안 하면은 학교 보내기 힘들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참 인상에 남았어요. 교육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학교 보내기가 상당히 부담된다. 아이들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제가 뭘 알았겠어요. 학교 나와서 군대에 이제 갔다 와서
뭐 이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뭐 기껏 한다는 게, 하지도 말라는 침술이나 가르치고 댕기는 소일거리로 그렇게 하고, 용돈은 부모님이 사준 집 팔아서 용돈 쓰고, 그러고 있을 아주 한심한, 그런 때인데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느낌에, 아이들이라는 거는 이게 사회에서, 나라에서 키워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 부모님이 애들을 낳았으니까 그게 죄입니까? 그게 공입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게 부모의 공이에요? 아니면 부모의 그 죄예요? 잘못입니까? 부모의 공이죠. 애기들을 안 낳으면은 그 다음 세대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나라가 구성이 되겠어요? 경기가 돌아가겠습니까? 국민이 줄어드는데 집이 팔리겠어요? 차가 팔리겠어요? 옷이 팔리겠어요? 음식점에 밥이 팔리겠어요? 아니,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나라가 계속 되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국민이다 이거예요. 국민들이 소비를 해야 되고 또 생산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부모가 이제 젊어서 일 열심히 시작하면서 결혼해서 자식들 낳았어요. 그러면은 자기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살림도 장만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그 봉급 받아가지고 그 뭐 됩니까? 돼요. 그래도 봉급 받는 사람이 제일 잘 산다 그러는데요. 좀 맨날 또박또박 받는 게 있으니까요. 그게 어려운데 자식한테 또 학교 보내야지, 공납금 내야지, 과외 공부 시켜야지, 뭐 교보제 사줘야지, 뭐 어쩌지 저쩌지. 그거 다 해서 부모가 그거 뭐 되겠어요? 부모의 삶이 그게 되겠냐고요. 물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있다 하지만 그거는 너무 부모에 대한 과중한 그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다. 지나친 부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키워놓으면은 자식들이 20살, 30살 돼서 학교 졸업 다 하고 덩치도 크고 이제 일할 만 하면은 그 자식이 뭐 부모한테 뭐 보답합니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또 그때대로 또 세상이 각박하게 돌아가가지고 사는 또 생활, 그 양식이 또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부모를 섬긴다거나 그것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아주 힘든 그런 때가 더 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럼 자식 그렇게 잔뜩 키워놔가지고, 낳아서, 키워서,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것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지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나라 살림하는데 세금 내고 열심히 산업 일꾼이 되는데, 부모 생각을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뭐 부모를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은 낳으면은 그때부터는 국가에서 이것을 양육을 시켜야 된다. 양육을 잘 시켜서 그 다음 세대에 멋있는 국민들이 또 탄생하도록, 국민들이 또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큰 형님한테, 처남한테, 아, 형님, 그 뭐 자식을 말이지, 낳은 것까지도 그게 대단하게 그 국가에 충성하는 건데 사실은 뭐 교육범도 국민학교 들어가게 교육범까지 들어야 됩니까? 이거 뭐 나라가 아주 썩을 나라네 이거. 나라가 문댕이 나라 아니야 이거. 이런 나라에서 자식 새끼 낳고 키우고 살아야 됩니까? 아이 제가 딱 그렇게 순간적으로 항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조소방은 그러다가 애들 초등학교도 못 보낼 수도 있어. 아 그러고 이제 농담같이 끝났는데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2세에 대한 그런 우리의 뭐라 그럴까 시각이 제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 우리의 후대라는 것은 20, 30년 지나면 이제 우리 후대가 또 이제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이제 살 텐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젊은이로 의지를 하고 마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의지를 하고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겠다. 그러면은 이것은 잘못된 그런 제도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아니 뭐 자식 뭐 학비 내고 말이죠. 선생님한테 사례비도 좀 더 드리고 아니 뭐 제일 맛있는 것도 더 특식도 먹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미집니까? 그것 때문에 부모가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국민학교 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때는 뭐 비참했죠. 옥수수 가루, 빵. 미국에서 그 구호물자라고, 그 구호물자라는 게 사실은 그게 구호물자가 아니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사료용으로 미국에서 보냈대요. 뭐 나라에서 보냈는지 어떤 종교 단체들이 보냈는지 자하튼 사료용으로 보냈대요. 그걸로 이제 닭도 먹이고 소도 먹이고 해서 우유도 먹고 계란도 먹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제 보냈다 이렇게 제가 알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에 도착하면서 이제 식용으로 이렇게 둔갑을 한 거죠. 사료용으로 출발을 한 것이 한국에 와서는 식용으로 저희가 먹고 저도 먹고 저는 뭐 잘 먹었죠.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 옥수수빵 하나씩 넣어주면은 아주 그 맛있고 그걸 맛있게 먹으려고 또 집에 버터 조각 있으면 버터 조각 하나 가져가 가지고 또 발라서 먹고 저는 이제 그거 배식을 받으면은 개수가 남아요. 넉넉히 줍니다. 급식소에서 이만한 상자에다 담아서 옥수수빵을 쫙 줄 맞춰 담아가지고 줘요. 그러면 몇 발에는 몇 명 뭐 해서 몇 개. 그런데 이제 그 급식소의 아저씨, 할아버지께서 아저씨죠. 그분이 몇 개씩 더 줍니다. 아마 넉넉히 굽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가져다가 이제 아이들, 집에 가면은 먹을 거 없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가 하나씩 줍니다. 한 번 주면은 이제 좋게 받아요. 그럼 이제 뭐 오늘 뭐 먹었으면 이제 내일은 또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또 제가 또 줍니다. 야, 너 이거 하나 더 먹어. 먹기 싫어 지금? 가져가. 집에 가져가. 제가 이제 사정을 아니까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주먹을 잘 쓴다 그래가지고 반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먹 갖고 반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빵 넣어주는 데는 뭐 아주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형편 어려운 아이들, 뭐 못 먹고 사는 아이들, 다 알죠. 친구니까요. 그럼 이제 주면은 친구들이 이제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 보는데 배식하고 너 더 가져가 이렇게 하니까 자존심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이제 다 넣어놨으니까 됐고 남은 거는 뭐 내가 알아서 잘 처분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배식 끝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대신 이제 그 상자를 딱 한 구석에 놔뒀다가 얘네들 가방에다가 몰래 제가 하나씩 갖다 넣어줘요. 그 집에 가보면 지 가방에 빵이 들어있겠죠.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웠어요. 저가 다닌 학교 그 반한 친구 그분들은 어려운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을 가야 되는데 군복무를 하는데 군복무를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ROTC를 했다고 그랬죠. ROTC를 하니까 자연히 이제 그 학군단에 들어가서 훈련을 2년간 받게 됩니다. 받으면서 이렇게 좀 이제 군인들을 이제 접하게 되고 현역 군인들이 이제 거기서 교관들을 하고 있죠. 끝나가지고 이제 군 생활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군 생활을 했다는 게 뭐 제가 공수부대 잡혀갔다 그랬죠. 1공수, 3대대.
그 문재인 병장이 근무했던 그 대대에 제가 같이 근무했습니다. 뭐 말을 우리가 군대식으로 상하를 따진다면은 제가 근무했던 3대대 1공수 3대대에 문재인 병장이 거기 같이 근무했었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병장이 대통령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대접으로 문재인 병장이 근무한 대대에 저도 같이 했다. 이제 이렇게 됐고, 그때 이제 보니까 이 군대의 그 지휘 계통, 또 지휘, 작전 뭐 이런 것이 이제 실시가 될 때 뭐라 그럴까? 체계가 없다 그럴까? 주먹구구식이에요. 주먹구구식.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병참선까지보다 병참 부분, 물자가 조달되는 부식, 물자, 탄약이 보급되는 이것도 제때 보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보, 특히 이 정보 부분. 어떤 상황이, 지금 작전 상황이 어떤데, 오늘의 작전 상황은 어떻고, 내일은 어떻고, 수시로 작전 상황이 세밀하게 하급 지휘자, 말단 지휘자, 말하자면은 군대에서 말하면 쏘이까지, 최소한 쏘이까지 딱 하달이 안 돼요. 개판이에요. 그 야전에 나가면은 각자 알아서 그냥 적당히 무사안일주의로 요령 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춥고 배고프면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배고프면 뭐 지가 뭐라도 조달해서 먹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군대 내에서도 뭐 군대 내 일을 뭐 자세히 얘기해봐라 그러면 제가 이제 또 할 말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뭐라 그럴까, 부패했다 그럴까,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병들의 그 뭡니까, 부식, 장사병들의 부식을 관리하면서 돈을 거기서 띄어가지고, 그러니까 부식을 제대로 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뭔가 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고급 장교들이, 고급 지휘관들이 이제 쓰는 거죠. 고급 지휘관들이 쓸 때 뭐 그 밑에서 하수인 같이 짓궂은 일, 잔일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맨입에 했겠습니까? 그 뭐 일이라는 게 다 그렇고 하여튼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패했다. 군인들, 장사병들의 사기를 해칠 정도로 부패했다. 그렇게 제가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그걸 뭐 제가 뭐 이렇게 각서를 쓰고 뭡니까, 군대에서 그 뭐 진술서 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몸담고 야전에서 실제 같이 뛰고 실제로 같이 고생하고 지내면서 봤을 때, 아, 이 부패했구나. 군대도 부패했다. 한 번은 저희 그 부모님 집에 중국 음식점을 했다 그랬죠. 중국 요리집을 했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이 집이 두 채였어요. 두 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다가 이제 음식점을 한 거죠. 음식점이 잘 되니까 다른 집으로 음식점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래층에서는 방을 하나씩 가지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살았었는데, 방을 뺏기게 됐어요, 손님들한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쓰던 그 피아노 하나만 남겨놓고 다 옷 가져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옥상층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살았는데 그 전에, 장사하기 전에 그 집을 세를 내준 적이 있어요. 세를 냈는데 군인, 중령 되는 군인 아저씨한테 이제 세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보니까 그때 이제 저는 어린 나이죠. 중학교 뭐 갓 들어갔은 뭐 그런 정도 나이인데 보니까 뭡니까? 그 집에 일하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병들, 쫄병들, 예. 그때 당시 무슨 말이 있던데, 뭐라 그러던가? 사택근무?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3명 내지 5명이 집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아이들, 그분이 이제 딸이 둘인가 그랬는데, 딸들을 학교 보내는 이제 가정교사 같은 병장이 있고, 군인이 하나 있고, 운전수, 대대장, 이라니까, 대대장차 운전수,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만들고 뭐 이런 사람, 청소하는 사람, 뭐 해서 어떤 때는 3명, 어떤 때는 5명이 그 집에서 아주 상주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분의 그 특기가 공병이래요. 공병대에 있는데, 그 공병대라는 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군대에서 그 뭐 교량을 만든다거나, 긴급으로, 뭐 어떤 진지를 구축한다거나, 철조망을 뭐 친다거나, 뭐 있잖아요. 막사를 짓는다거나, 하는데 물자가 이제 많이 필요하죠. 그 물자들을 이제 집의 마당에다가 잔뜩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이거 창고가 없나? 군대에 가면 땅이고 수두룩하게 이런 거 있는데 왜 이렇게 집에다가 마당에다가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렇게 좁게 만드냐고. 제가 이제 그런 투덜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그 군인 아저씨들이 사택 근무하는 군인 아저씨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거 다 부수입으로 이렇게 쓰는 거라고. 군인 봉급 갖고 생활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실정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래도 집주인의 아들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등치도 좀 이렇게 통통하게 쪘고 그러니까 이제 말귀라도 알아들어라 그 소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사는 게 다 그런 거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렇지만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느낌이 이것이 글쎄 그렇게 좋게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 깊게 느낀 거고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국방에 관여하는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그런 뭐라 그럴까 물질주의라 그럴까 아니면 사리사욕에 많이 취해 있다. 그것이 결국은 나라에 그게 좋은 일이 되겠느냐 해서 그것도 저는 부정적으로 봤고요. 또 그거보다도 제가 더 실망을 한 것은 뭐냐. 이 공수부대제가 갔다 그랬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또 처음 드리는 겁니다. 자꾸 회를 계속 하니까 처음 드리는 말씀이 자꾸 나오네요. 장교가 이제 제가 임관을 해서 훈련 받아가지고 배치를 받아서 일공수에 가니까 전입교육이라는 걸 이제 시켜요. 장교 전입교육이래요. 교육이면 받으면 되지. 그거야 공부하고, 운동하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좋은 거지. 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전입교육이 힘드네 이런 말 하던데 가보니까 힘들고 그런 거 아니고 아주 문제점 많은 거더라고요. 뭐냐니까 후배 장교들이 왔기 때문에 선배 장교들이 후배 장교들을 빠따를 쳐야 된답니다. 빠따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5.18 사태 아니면 대모 진압할 때 공수부대가 막대기 이거 방맹이 만들어가 들고 나가는 거 있죠? 그걸 진압봉이라 그래요. 진압봉. 그게 참나무
깎아서 말려가지고 색칠한 겁니다. 어떤 거는 그 속에 쇠심을 넣은 것도 있어요. 철근심을 하나 쫙 이렇게 넣은 것도 있어요. 더 무게 나가라고, 튼튼하고 부러지지 말라고. 그거 굉장히 아픕니다. 한번 맞으면. 예. 그걸 이제 각 중대 내무반마다 이만큼씩 싸놨어요. 그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전입교육 날인데 이제 오후 일과가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쉬는 시간이 됐는데 쫙 뭐 스피커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전입 장교들 어떤 몇 중대 내무반으로 모이쇼 뭐 이렇게. 아니 뭐 일과 끝났는데 무슨 모이라는 뭐 이런 민주군대가 뭐 이런 군대가 있어? 일과 시간에 확실히 하고 쉬는 시간에 쉬어야지. 일과 시간에는 맨 논팽이 짓이나 하고 쉬는 시간에는 뭐 하라 그래가지고 헛소리나 하고 두드려 패기나 하고 이런 개쌍놈의 군대가 있어? 제가 이제 그렇게 딱 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합을 하라니까 뭐 해야죠. 그 집합을 하니까 그날따라 대대라는 거는 한 270, 80명 됩니다. 공수부대 1개 대대라는 건. 그 대대에서 가지고 있는 진압봉. 그러니까 몇 개가 되겠어요? 한 200개, 300개 되겠죠. 그거를 쫙 이렇게 무대기로 싸놨어요. 무대기로 쫙 싸놨어요. 장작개비 싸놨듯이. 그래가지고 오늘은 전입장교들은 그 선임장교, 전에 있었던 장교들한테 전입 신고 삼아서 빠따를 맞는 그런 뭐라 그럴까 예식이라고 그러나 의식이라고 그러나 의식이라고 그럴까 전통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거를 오늘 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겠습니까? 황당했죠. 저는 그때 당시에 뭐 몽댕이로 한 대 맞고 안 맞고 그걸 떠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이 쌍놈의 나라가 이렇게 썩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미 나오는 팔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훈련을 받을 때 제가 그 대대에서는 이제 제가 또 선임단번입니다. 군번이 제일 빨라요. 그 군대에서는 군번이라는 게 또 행세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불상사가 날 것 같은 빠따를 맞아야 되는 그런 골방 중대라야 뭐 요거보다 조금 더 큰 12명이 자는 그거 침상이 있는 데가 그 중대예요. 거기서 이제 장작 같은 그 몽둥이를 쫙 쌓아놓고 말이죠. 그렇게 장교들이 와가지고 공수부대 워카 그 밑에다 쇠징 박은 워카 있잖아요. 그 워카 싣고 짜랑짜랑 소리 내면서 오늘은 다 빠따를 맞는 날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저의 본성이 그런지 아무튼 뭐 발동을 했습니다. 그 뭐라고 했느냐? 정빠따를 맞아야 된다면은 그게 어느 규정에 의해서 어떤 전입교육 시간표에 의해서 교과 내용에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제시를 하고 일과 후에 이렇게 모여서 이런 구타 행위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일공수 부대의 무슨 뭐 전통이고 의식이고 개지랄이냐? 그런 걸 하려고 내가 장교된 거 아니고 난 장교 다를 때까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고지식하죠, 제가. 그러니까 한 장교가 뭐냐면은 워카빨 그 공수부대 워카 있다 그랬죠? 그 사제 워카예요, 사제 워카. 밑에 스포츠 창 이만큼 달고 거기다가 쇠징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헌병들 같이럼 그 바지 밑에다가는 이제 그 링을 넣어가지고 발 움직이면 찌링찌링 소리가 나요. 화딱지가 났는지 워카발로다가 그 뭡니까 진압봉 싸는 거를 발로 뻥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압봉이 쫙 굴러서 막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바닥으로. 그래요. 그러면서 요것들이 말이지 아르트시 나온 놈들 말이야. 이거 뭐
공부나 했다는 놈들이 도대체 아는 게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고 선배를 우습게 보고 그런데요. 아니 선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현재까지 예? 자기네들하고 뭐 대면이나 했습니까 사실? 그러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배를 뭐 우습게 본다는 둥. 걔 누구냐? 그 3사 애들입니다. 3사. 3사관 학교 나온 그 뭡니까? 젊은 장교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3사관 학교 들어가가지고 일찍 장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ROTC 장교들보다는 나이가 어리죠. 같은 계급이라도 나이가 어립니다. 일찍 임관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요 친구들이 앞장서가지고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ROTC라고 해서 너네들이 뭐 잘난 척하지 말아라. 그 소리죠. 누가 잘난 척합니까? 군대에서 잘난 척 해봐야 고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누가 뭐 보너스를 줍니까? 무슨 교통비를 줍니까? 군대가. 그래서 군대라는 데는 그 성격상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또 하면은 고생이 더 되는 뭐 그런 단체입니다. 그 내부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자격지심에 의해서 앞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여긴 군대니까 자기들이 먼저 군대 들어와서 쏘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자기들한테 깍듯이 모셔라 그 소리죠. 그런다고 그런 대면식도 하기 전에 몽둥이부터 쳐들고 와야 됩니까? 그런 쌍놈들이 3사 나오는 거예요? 3사 나오면 그런 쌍놈 됩니까? 그것도 장교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저한테는. 다른 데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는 뭐 공수부대에서 제가 간 1공수에서 그랬는데 다른 부대는 뭐 안 그렇다? 천만의 말씀. 제가 이 얘기 하려면 또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하고 그랬다 이렇게 이제 치고 넘어가고 요 얘기 이제 빨리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도 밴드반에 있었다 그랬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밴드반에 들어갔는데, 제가 다닌 고등학교도 그렇게 막된 고등학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저희 반의 아이들이 서울대, 다 같이 서울대 간대요. 그리고 서울대 안 가는 애들은 말을 안 해요. 그래도 뭐 어디 가려고 그러냐? 연고대 간답니다, 연고대. 예. 연고대 간다는 애들만 해도 말을 안 하고 조용히 그저 공부만 해요. 그런 정도의 학교였습니다. 그래도.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밴드반에 들어갔는데, 밴드반에 들어가니까 첫날, 들어가는 날 토요일마다 이제 연습을 모여서 합니다. 과외 수업 같이 오후에 남아서 이제 악기를 다루죠.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토요일부터 빠따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 무슨 빠따냐 하니까 야구방맹이, 예, 그 체육부에서 쓰는 야구방맹이 갖다가 이제 하고, 야구방맹이가 이제 부러지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 당시 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눈쓰레기 있잖아요. 눈 쓰는 거, 판자 이렇게 막대기 대면 반듯하게 판자 해가지고, 긴 손잡이 막대기 있어가지고 눈 이렇게 밀어서 쓰는 막대기 있잖아요. 거기 긴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갖다가 빡빡 발로 판자를 띄어내고 그 막대기를 이제 또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학교 내에서 이렇게 특활 활동하는 밴드부로 이렇게 음악 공부를 하고 이렇게 와 있는 이런 건데 토요일 날 오후에 애들은 다 집에 가고 그런데 우리는 특별 활동으로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학교 밴드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련 사열도 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무슨 빠따를 맞아야 되느냐? 제가 이제 이렇게 거지식하게 했어요.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공수부대 때 그 빠따 사건, 진압봉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맞았느냐? 결국은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제 이제 기질이 그때 발동했죠. 선임단번이니까 아이들이 그래요. 저 동료 ROTC생들이 야, 훈아 네가 뭐 어떻게 얘기 한번 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책임감도 있고 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정 그렇게 장교님께서 그러신다면은 장교님하고 나하고 우통 벗고 한번 여기서 붙읍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야지 이게 뭐 어떤 놈은 엎드려 뻗쳐하고 어떤 놈은 몽둥이 가지고 진압병으로 때려야 되고 이런 불평등한 말이지 불공평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장교 사회에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어느 뭐를 봐도 이거 용납할 수가 없다. 제가 그래서 우통을 벗고 당신하고 나하고 한판 붙자 여기서. 제가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붙었겠습니까? 붙었다 그랬으면 진짜 그날 난리 났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날 한번 일 벌리고 싶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제가 아주 덩치도 좋고 힘도 좀 썼어요. 또 중국 요리집에서도 잘 먹고 살 통통 쪄가지고 왔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도 놀랬겠죠. 왜냐하면 수상으로 봤을 때 저희 ROTC 장교들 전입 장교들이 벌써 10명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방에 와서 뭐 대위다 하고 설치지만은 3사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 문 딱 닫고 한번 하면은 무슨 일 나겠어요 거기서. 대위 3사람 잡는 거 그거 뭐 1분 걸리겠습니까 그거? 30초도 안 돼서 그거 아주 박살내죠. 그건 뭐 문제가 아니죠. 제가 어디 나왔다고요? 축산과 나왔다 그랬죠. 백정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럼 뭐 어디 패면 한 번 패면 간다는 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침수를 제가 공부했다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 뭐 그거 뭐 급소라는 데는 제가 또 알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양반들이 욕하고 문을 팡팡 차고 뭐 이 새끼 저 새끼 다 찾고 두고 보자고 하고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끝났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그런 그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것은 남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제가 살면서 현지에서 요령 빚지 않고 제 몸으로 다 겪으면서 진실을 느껴야 되겠다 해서 느낀 것이 다 그런 부정적인 그런 거였습니다. 시간이 또 자꾸 가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이민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서 또 가장 큰 이유는 기후가 저한테 맞지 않다. 추운 거는 저는 뭐 잘 견디고 괜찮은데 뚱뚱하고 또 그러니까 여름에 이 습기나고 장마철만 되면 저는 아주 그냥 뭐 만사가 다 힘들고 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평생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은 이거 참 기후가 참 맞질 않구나. 어디 기후가 좀 맞는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뭐 매해 여름만 되면은 하고 있죠. 그것이 저한테는 아주 한국을 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그렇고 아이들 낳아서 교육시키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민을 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행정이 전부 부패했다. 왜 그렇게 부패했겠습니까? 누군가는 아는 사람들은 손 써가지고 그 뭐 돈 주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처럼. 저희 아버지는 돈 주고도 뭐 못 가고 사기당했다 이렇게 됐지만은 그걸 얼마를 줘서 얼마를 사기당했는지 저는 몰라요. 뭐 어린 저한테 뭐 얘기했겠습니까? 나중에 그거 뭐 부모님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뭐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것도 국민에게 당사자에게 아무런 그런 조치가 없었다.
그랬는데 이미는 시행됐다면서요. 대사님이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그런 분위기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축산과를 이제 전공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축산과에 다니면서 참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그 뭐라 그럴까 몸으로 때우는 과목, 실습 과목, 농장, 목장 실습 뭐 이런 거 제가 아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장마가 지면은 시골에 저는 이제 파주에서 실습을 했는데 파주 목장에서 목장은 아주 근사합니다. 넓고 우사도 아주 근사하게 크게 지어 있고 해요. 비가 오면은 장마가 지면 이제 빗물이 흘러가지고 이제 길이 끊어지죠. 고립하면서 산에서 물이 내려서 길을 흘러가면서 그 길을 패가지고 차가 이제 못 다니죠. 차가 못 다니면은 우유를 이제 그 집유차 우유를 가지고 이제 우유 공장으로 가져가는 그 트럭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는 뭐 우유를 매일같이 내고 있죠. 근데 매일같이 그걸 공장에다가 갖다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못 가져가죠. 그러면 어떡하느냐 하면은 이제 그 우유를 가지고 목욕을 합니다. 우유를 이만한 통에다가 이제 대야에다 다라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다라이. 이런 다라이에다가 우유를 막 부어가지고 딱 비누칠하고 우유로 샤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유를 이제 먹고 실컷 먹고 물이 우유지요. 그때 당시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개천 물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또 우유를 짜야 되니까. 시간 되면 나오니까 우유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수입이 없는 거죠. 목장 경영하는데 그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다들 이제 우유로 목욕하고 우유로 발 씻고 뭐 우유로 빨래하고 뭐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성질이 발동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경운기를 끌어내라. 차는 무거워가지고 찍찍 빠져가지고 못 가고 더 날리니까 경운기를 끌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싣고 밀고 가는 거다. 니 아까 같이럼 밀고 가서 그 물이 쫄쫄 흘러서 길이 끊어진대. 거기는 물살이 세죠. 거기서부터는 우유통을 위에다 젊어지고 몸무게가 더 나가게 하고 밧줄을 여기서 저쪽으로 걸고 그리고는 이제 한 통씩 메고 저까지는 이제 우유 그 트럭이 오니까 거기까지만 갖다 주면 되니까 물만 건너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길에 진흙탕이 있는 거는 삽으로 진흙을 다 비껴내고 또 단단하게 나오면 또 가서 그 길 끊어진 데서는 또 밧줄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들은 참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유를 생산 공장으로 가공 공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 목장이 운영될 거 아닙니까? 뭐 제 목장은 아니지만 누가 절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 목장을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렇게 제가 이제 했어요. 근데 그때 목장에서는 제가 이제 학생이니까 뭐 우유만 그렇게 팔아주는 것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 이제 어떻게 목장 통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런 걸 이제 자꾸 요령껏 이제 배워야죠.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목장을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데 축산업을 장려한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 목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면은 무슨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그래요. 싸게 또 토지를 분배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제 팔을 때 목장을 해서 그 땅을 이제 뭐 어떤 이유라든가 팔을 때는 뭐라 그럴까? 그건 뭡니까?
양도세? 값이 오르잖아요, 땅이. 그 양도세나 그런 것도 면제해준다. 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돈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장마통에 우유통이나 들고 물 건너 댕기는 일을 하지. 제가 무슨 목장 만들 뭐 형편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 목장 단지 대단히 이 축산업 그 목장이라는 것이 전부 그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은 재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분양받았다던가 또 야산이나 뭐 임야를 싸게 샀다던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금 안 내고 하려고 목장을 한다 해가지고 목장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이제 실습, 뭐 새벽 3시서부터 밤 12시까지 뺑뺑 돌아가면서 하루에 3시간씩 자고 일을 하는 겁니다. 뭐 그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참 그 받는 그 기사, 목부들이나 그 기사들이라 해가지고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이제 받는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참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자기 목장 조그만 거 하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목장이라는 게 그렇게 서양 영화에서라도 보면은 말 타고 다니면서 말이죠.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소떼 몰고 다니면서 서부 영화를 봐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건 뭐 자기 목장 조그맣게 해서 소 한 마리, 두 마리 사가지고 산골로 두매산골 들어가서 뭐 젖부른 초원위에서 하는 거 그런 거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그건 아니겠구나. 돈 많은 재벌들이나 권력이 있는 정치가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김종필 씨가 아주 그런 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역량이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축산이라는 것도 좀 배워서 속을 좀 알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니까 이것도 참 그렇게 뭐 새마을 정신 가지고 새마을 운동하고 새마을 농법에 의해서 뭐 하는 그런 거가 아니구나.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해서 저는 이민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이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중에는 뭐냐면은 저의 어떤 성격, 취향, 취미 이런 게 전혀 한국 사회에서 뭐라 그럴까 인기가 없어요.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없고 뭐 이웃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가족한테도 인기가 없고 뭐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뭐 좋아하는 그런 거를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뭐 나름대로 재밌게 혼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성격인데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부질없는 짓으로 이렇게 고려가 되고 또 주변에서 얘기들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뭐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뭐 어떻게 설득하고 바꾸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세상을 바꾼다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는 뭐 다른 나라 어딘가는 가서 살면은 혹시 이보다는 낫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막연한 어떤 뭐라 그럴까 꿈이라 그럴까 이상적인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민을 오게 됐고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뭡니까? 한국이 뭐 유산 상속 세가 너무 비싸다. 대기업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자식한테 물려주면은 대기업을 유지할 수가 없다. 대기업만 그렇겠어요. 소기업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이제 뭐 모든 국민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학고방 같은 집 하나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자식한테 물려주겠습니까? 자식한테 물려줘서 부엌 한 칸을 물려줍니까? 뭐 방 한 칸을 물려줍니까? 그거 뭐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유산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또 세금 걷어들이려고. 근데 제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사는데, 스페인에는 뭡니까? 증여세가 없죠. 부모가 10,000원이 있는데 10,000원을 자식이 뭐 책 사는데 줬어요. 10,000달러, 10,000유로 줬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줬으면은, 부모가 그것을 정당하게 벌은 돈이면은 자식이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유산도 마찬가지죠, 유산. 증여나 뭐 유산이나 그거 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 주는 거니까요. 부모가 재산에 집이 있다. 그러면 집을 자식한테 물려준다. 그러면은 세금이 없습니다. 명의만 변경되죠.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그걸 가지면은 이제 또 세금을 내죠. 재산세, 토지세 이런 거 다 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 그렇게 세금을 받으면 되지. 왜 증여세 옛날에 집 지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준공허가 받아서 집을 쓸 수 있다 해가지고 등기를 했을 때, 등록을 했을 때 세금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 집에 대한 거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세금을 또 받는다? 그거는 등록세도 안 내고 이번에는 유산 상속세로 왕창 받는다? 그거는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뭐 국민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 나라가 국민의 겁니까? 국민이 나라의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하여튼 여기서는 상속세 뭐 이런 거, 증여세 이런 거 없어요. 한국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아가지고 그동안 그저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악착같이 벌어서 집이라도 한 채, 그죠? 어떤 공장이라도 하나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을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물려주게 되니까 부모로서는 참 섭섭하다. 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또 외국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민 가야 되겠다, 또 가야 되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떠나버린다.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여기 있으니까 뭐 한국에서 좋은 소리 들려오면 좋고 나쁜 소리 들려오면 뭐 나쁘죠. 예. 여기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좋은 것 때문에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에서 한국 소식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나라 그런데 너 소식 아냐고. 그래서 저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네. 근데 여기 사람들인데 저한테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친한 척 하느라고. 그러니 마음이 괴롭죠. 해서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생활, 그 사건마다 조그만 일인 것 같지만은 그 국민 개인에게는 그게 일생일대의 큰 그런 사건들이다. 또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기분, 순간순간 느끼는 그러한 것이 국민들에게는 개인 각자의 인생을 계획하는 데에 결정적인 어떤 데이터로서,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진정으로 정치하는 사람 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있다고 하면은, 또 있어야 된다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실제로 고통을 받는 부분이 뭔가, 실제로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사항들이 뭔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발췌하고 또 시정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공무원이고 정치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정치인이 있는 나라가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진정한 나라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건 사실 나라가 아닌 거예요. 뭐 이게 나라냐, 이런 유튜브 프로에 무진장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라냐. 나라가, 그런 건 나라가 실제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 뭐 우리가 나라라고 해서는 안 돼요. 저는 뭐 그런 투쟁도 하고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 같이,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권에 있었던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뭐 잘 모르고 그런 애들하고는 뭐 만나서 커피 한잔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왜냐면 이민 나오려고 그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준비하고 막일하고 3D 직종에 다니면서 그 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형님, 아저씨, 선생님 해가면서 배우느라고 말이죠. 그리고 뛰어다니느라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민을 가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날에는 뭐 이민이라는 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유럽에 있는 경우를 보면 요즘은 보통 50만 달러, 50만 유로, 큰 돈이죠. 50만 유로면 얼마냐? 한 얼마입니까? 7억? 7억 원? 7억 원 내지 8억 원. 뭐 용돈도 좀 가지고 오고 해야 되니까 한 10억 정도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오늘날에는 대충 어느 나라든지 이민을 가기가 아주 법적으로 쉽다. 보장받는 이민, 정부에서 보장하는 그런 이민을 갈 수가 있다. 이런 세월입니다. 근데 이민을 어느 나라로 갈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일단 그 유럽 쪽으로 마음을 정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으로 오게 됐는데, 뭡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유럽과 상당히 가깝게 그렇게 근래에 와서 근대에 와서 그렇게 지낸 것 같습니다. 교제도 많이 하고 외교 관계도 많이 수립을 하고 서로 왕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전쟁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독일, 일본, 이태리 쫙 합쳐가지고 한바탕, 영국, 불란서, 미국하고 상대해서 한바탕씩 하고 말이죠. 이 일본은 그래도 이게 보면은 유럽하고 굉장히 많이 유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일본이 쳐들어갔다는 게 미국 땅 아닙니까? 아메리카 땅 못마땅해서 뭔가 쳐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유럽 땅을 굉장히 좋아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일본을 제가 아주 증오했어요. 한국에서 교육받은 보통 그런 분위기대로. 일본 말은 죽어도 안 배우고, 일본 사람은 죽어도 인사 안 하고, 일본 물건은 좋아도 안 사고, 이런 식이죠. 요즘 불매 운동 한다고 그러는데, 일본 상품, 일본 관광도 안 가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주 스마트하다. 또 일본 사회라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로 외교적인 안목도 갖추고 정책도 좀 심사숙고하고 이런 것을 여기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일본을 상당히 우대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그러면 여기서는 일본 이렇게 치죠. 한국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한국 그러면 삼성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삼성이 여기서는 한국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좀 조용하고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인권이 아직까지는 살아있고 또 국민을 나라에서부터 국민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유럽 땅을 제가 권장하고요. 아니면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래가지고 아메리카의 꿈이다 해가지고 거부, 예, 일약천금하고 유명하고, 예, 다 그저 미남미녀 선남선녀 되는 그런 거를 원하신다면 아메리카 땅, 북미, 남미 땅을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럽에 오니까 뭐 여기 사람들 사는 대로 그만큼만 살아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여기 사람 먹는 대로 먹고 쉬는 대로 쉬고 일하는 대로 같이 일들 하고 뭐 그 정도, 네, 그 정도만 되면은 적응했다. 전 이렇게 보는 거고, 유럽에서는 무슨 그런 야망을 가진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자질을 가진 사람도 저희가 볼 땐 없지만은, 또 여기 사회가 그렇게 잘 만들어주질 않아요. 왜냐면은 뭘 좀 하려고 그러면은 공과금이 여기 무진장 나갑니다. 각종 보험, 또 그런 뭡니까? 인건비. 이래저래 해서 또 휴일이 많아요, 휴일이. 그래서 실제로 웬만하게 하지 않고서는 뭔가 좀 특출하게 돈을 번다거나 특출하게 유명해진다거나 이런 것은 참 힘들고, 유럽 땅에서는 또 그런 거를 바라는 사람도 없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아메리카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눈빛부터 다르고 아주 뭐 없는 사람도 빠리빠리하고 아주 성깔이 대단하고, 지가 뭐 내 다음 달에는 유명한 사람이나 뭐 갑부가 되는 것처럼 다 그렇게 표정들을 짓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아메리카 드림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볼 때는 그것도 별거 아닌 때가 또 있어요. 말만 기분만 그렇지 사실 별거 아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메리카 땅은 유럽 땅하고는 분위기가 틀리다. 한국에서는 어떠냐? 6.25가 끝나가지고 이제 미군에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미군 군정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식 민주주의, 그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 영감님이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그걸 이제 보고 배워가지고 들여왔다. 이래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우리가 미국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는, 먼 나라지만은 그래도 미국하고 관련을 많이 가지고 한국이 살아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좋은 점들 많이 한국이 이익을 받죠. 도움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어떤 정서적으로 그랬는데, 여기서 볼 때는 우리가 받은 한국의 민주주의, 미국에서 배운 민주주의라는 것은 유럽에서 볼 때는 조금 뭐라 그럴까? 거칠어요. 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돌멩이로 말하면 모가 난 돌같이 좀 그런 맛이 있고, 유럽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따분하고 좀 이렇게 심심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좋게 보면은 다듬어진 자갈돌같이 동글동글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의 외교적인 그런 계략에 의해서 또 그런 어떤 방침이라 그럴까? 에 의해서, 외교 전략에 의해서
유럽 나라가 한국하고 친하지 못하도록 요렇게 일본에서 외교적으로 많이 일을 했다. 그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가 70년, 약 70년 동안의 민주주의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로 그 거칠어진 부분, 그 노동쟁의, 노사 문제란다든가, 또 그 뭡니까, 빈부의 격차, 뭐 이런 거 등등이 많이 원인이 그렇게 나쁘게 발생했다고 그러면은 그 원인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한국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유럽의 민주주의나 사회제도를 받아들였으면은 오늘날 한국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강대강으로 말이죠. 극한 상황까지 모든 면에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교육도 마찬가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의료 분야도 뭐 역시 마찬가지. 의료 분야도 기득권에 의해서, 기득권이 아니면은 알력에 의해서, 알력이 아니면 끝발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국민 각자, 업계 각자의 양식에 의해서 나라에서 그것을 다 할 수 있게, 좋은 의미로 할 수 있게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저는 특별히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외국으로 나오려고 생각을 했고, 나와서 지금 살고 있죠. 여기 제가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제가 이민 가게 된 이유를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게 나라냐, 이민 가는 사람들이 요즘 급증하고 있다,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돈 있는 놈들은 다 가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럼 앉아서 죽으라는 거냐. 그런 비관적인 소식을 제가 많이 접해서 제 얘기, 저는 남 얘기 이런 거는 잘 못해요. 모르고. 또 남 얘기 많이 하는 프로그램, 그런 얘기는 저는 프로그램에 좀 재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왜냐면 누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뿌렸다고 내시다라 그러는데, 거기 주인공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기 얘기를 해, 자기 얘기를. 왜 자기가 남 얘기를 자꾸 갖다 들려다 붙입니까? 자기 얘기 좀 하라고요. 유튜브 하시는 여러 선배님들, 선생님들, 자기 사는 얘기 좀 해보세요. 자기 얘기. 네? 남의 얘기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그건 맨날 들으면 누가 놓은지도 모르겠고 좀 그렇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오늘 맨날 그랬듯이 다 못하겠네요, 시간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것을 이제 일부 이렇게 하고, 이민 가면 뭐든지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이민 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 의문형이네요. 이민 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2부를 제가 다음에 또 시간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국의 형편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럽더라도 잘 이기시고 또 현명하게 잘 또 대처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